우리 고전 소설에서 첫 번째 작품 박시전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할 건데요. 박시전은 갈래가 영웅 군단 소설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웅 소설은 어떤 건지 갈래를 먼저 좀 정리를 해보자 합니다. 자, 그러면 영웅 소설은 당연히 주인공이 영웅이에요. 그래서 영웅적 활약상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영웅 소설은 언제 창작이 됐는지 보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에 많이 창작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패배한 이런 전쟁에 대해서 우리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훼손된 민족의 자존심을 문학적 상상을 통해서 회복하려는 의도에서 많이 창작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이 영웅 소설에서는요, 이런 소설에서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패배한 그 역사적 사실을 허구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승리한 것으로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존심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에는 이렇게 7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요. 구성을 이 내용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 해요. 우리 이거는요, 주몽신화 같은 우리 수능 특강에 실려있죠. 주몽신화에도 이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예요. 이 영웅은 태어나기 전부터 신분 자체가 고귀한 신분입니다. 그래서 고귀한 신분이다. 이게 1번이 될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신적인 존재라든지 아니면 아주 높은 관직에 있는 부모라든지 이런 식으로 고귀한 신분으로 드러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평범하게 태어나지 않죠. 기이한 탄생을 겪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주몽신화에서도 볼 거지만 알에서 태어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기이한 탄생을 겪게 될 겁니다.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이렇게 태어난 영웅은 어릴 때부터 비범한 능력을 지녀요. 비범한 능력을 지니다 보니 주변에서 시기 질투를 많이 받죠. 그래서 위기와 시련에 많이 빠지게 되는데 우리 위기 시련 우리 2가지로 정리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첫 번째라고 정리를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위기 시련 첫 번째는 보통 개인적인 위기 시련이 많고 그리고 어릴 적에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섯 번째는 이런 위기와 시련에 빠졌을 때 도와주는 사람, 즉 조력자가 나타나요. 그래서 조력자의 도움이 있고요. 6번째, 다시 한 번 더 위기,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와 시련 2번째. 그러면 위기와 시련 2번째는 보통 사회적인 위기 시련이 많아요. 자, 그러면 개인적이라는 거는 보통 부모와 헤어지게 된다든지 혹은 부모로부터 버려진다든지 이런 위기가 많고요. 사회적인 거는 전쟁 같은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사회적인 거 그리고 영웅이 성장 후에 겪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 마지막은 이 위기를 극복해요.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고 그리고 위협을 달성한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긴다든지 이겨서 높은 관직을 받는다든지 혹은 자기의 나라를 세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위협을 달성하는 것이 마무리 구성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7가지 구성으로 정리해 보았어요.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칠판에 지우고요. 박시전의 해제를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품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해제를 같이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 해제라든지 전체줄거리 어디 있는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 수능특강 교재에 해설 책 부분에 있어요. 해설 부록에. 그래서 해제 부분, 그 다음 전체줄거리 꼼꼼하게 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해제 같이 봅시다. 자, 이 작품은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역사 군담 소설이고 20의 가정을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박씨라고 하는 가공 인물을 여주인공으로 삼고 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영웅이에요.
우리나라를 주 무대로 설정하고 있고 인물도 남주인공 이시백을 비롯해서 인조, 원두표 등등등 이런 역사적 실존 인물들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자, 이 작품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전반부에서는 한 가정 내의 갈등을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사회적 갈등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전체 줄거리를 여러분들이 수능특강 교재에서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전체 줄거리를 바탕으로 해서 인물 관계도를 좀 정리를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칠판 지우고 인물 관계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네, 여러분 전체 줄거리 다 읽고 오셨나요? 우리 인물 관계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이 작품에서, 이 소설에서 주인공은 아까 박씨라고 하는 여자였죠. 그래서 우리 가장 가운데에 박씨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이 박씨라고 하는 여인은 이시백이라고 하는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저는 소설에서 고전소설은 선인과 악인이 뚜렷하기 때문에 선인이 나타나면 동그라미, 악인이면은 세모, 이도저도 아니면 네모 이런 식으로 좀 표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인물 관계도를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놓으시면 만약에 연계되었을 때 박시전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 소특 질문이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질문이 나와도 흔들림 없게끔 이렇게 인물 관계도로 좀 정리를 할 겁니다. 자, 박씨라고 하는 사람과 이시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두 사람은 서로 얼굴을 모르고 부모님에 의해서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둘 사이에는 처음에 갈등이 있습니다. 왜 갈등이 있냐면 박씨 얼굴이 너무 못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이시백이 박씨의 얼굴을 싫어해요. 그래서 둘 사이에 갈등이 있고 그치만 박씨는 중간에 변신을 하게 돼요. 허물을 벗고 아주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신을 하게 되거든요. 그 이후로는 사이가 좋아집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박씨의 시녀도 나오게 돼요. 시녀는 개화입니다. 이름이 개화예요. 자, 그래서 개화는 박씨의 시녀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박씨의 집안, 가정을 조금 정리를 해본 것이고요. 우리 조선 사회로 넘어가서 좀 정리를 할게요. 자, 이 소설은 실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조 때입니다. 인조 때. 그래서 인조라고 하는 실존 인물이 나타나죠. 자, 그러면 인조를 두고 우리 여러 신하들이 나올 건데 우리 두 명만 좀 정리를 해보려 해요. 자, 김자점이라고 하는 인물과 그리고 임경업이라고 하는 인물이요. 자, 그러면 김자점이라고 하는 신하는 간신이에요. 간신. 그래서 우리 세모 표시고요. 임경업은 충신입니다. 동그라미입니다. 자, 그러면 김자점은 역모를 꾀한 사람이어서 우리 간신이에요. 세모 표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역모냐면요. 우리 위에다가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당시의 조선에서는 청나라를 치자라고 했던 북벌론이 있었던 때인데 이런 북벌 계획을 청나라에 밀고 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북벌 계획을 청나라에 밀고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악인이에요. 역모를 저지른 거죠. 자, 그리고 임경업은 인조에 대한 충을 드러냈던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요, 청나라예요. 자, 청나라에서는 호환이 용굴대라고 하는 장수를 시켜서, 자, 그러면 용굴대는 청나라 장수니까 악인, 세모네요. 시켜서 인조의 항복을 받고 돌아오라고 시킵니다. 자, 그래서 인조는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항복을 하고요. 소설에서도 이렇게 항복을 한 걸로 나와 있어요. 자, 그치만 우리 소설에서는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어떤 걸로 드러낼 거냐면 바로 박씨와의 싸움을 통해서 드러낼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박씨는 용골대를 혼내줄 거고요. 용골대는 나중에 보면 우리 본문에 보면 아시겠지만 무릎을 꿇을 정도로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물관계도는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내용을 먼저 좀 보고요. 그리고 좀 중요한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할 건데, 내용은 우리 본문만 같이 좀 보면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상이 좀 달라질 거예요. 안녕. 우리 고전소설은 이렇게 목소리로 만나볼 거고요. 우리 같이 필기를 하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처음 시작부터 한번 볼까요? 호장은 오랑캐 장수예요. 자, 그러면 오랑캐 장수니까 누구를 의미할 거냐면 바로 용골대입니다. 자, 이 용골대라고 하는 오랑캐 장수가 불을 지르니까 막 불이 나는데 이때 박씨가, 자, 그러면 박씨는 긍정적 인물이었어요. 박씨가 개화에게 명해서, 개화는 시비였죠, 시녀. 개화에게 명해서 옥병수를 던지게 하고 왼손에는 옥화선을, 오른손에는 백화선을.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무슨 선 하는 애들이 있는데 얘네는 다 부채를 의미해요. 고전 소설에서 이런 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올 거예요. 무슨 선, 앞에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부채라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부채를 던졌어요. 불 속에 던졌더니 우리 그러자부터 좀 형광펜을 쳐볼까요? 그러자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불면서 불이 갑자기 오랑캐 장수들 쪽으로 향했고, 그리고 오랑캐 군사들이 여러 명이 죽었다. 여기까지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 부분에서는 일단 첫 번째 박씨가 도수를 부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도수를 통해서 우리 아까 정리했던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 7가지 기억하시나요? 그 중에서 세 번째, 즉 비범한 능력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도수를 부리고 있고 비범한 능력이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자, 부채를 던졌을 뿐인데 불이 갑자기 오랑캐 장수 쪽으로 향해서 가요. 비현실적이죠. 그래서 비현실성도 드러난다. 자, 그랬더니 용골대가 탄식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조선의 항복을 받았는데 어찌 일개 아녀자가, 즉 박씨죠, 불쌍한 동생을 죄 없이 죽이고. 자, 그러면 불쌍한 동생이 누구냐면 바로 용골대의 동생입니다. 용골대의 동생은 용울대라고 하는 사람인데 박씨가 이 용울대를 죽였거든요. 그래서 용골대는 조선의 항복을 받은 상태로 청나라로 그냥 가면 되는데 굳이 박씨를 찾아가요. 왜? 자기의 동생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찾아간 겁니다. 자, 어찌 일개 아녀자가. 자, 그러면 이 일개 아녀자가 아까 전에 박씨라고 했어요. 그쵸? 박씨, 이 아녀자가 자기의 동생을 죄 없이 죽이고 10만 대병마저 거의 죽였으니 어찌 대왕과 왕비를 무슨 면목으로 보겠는가. 자, 이에 한우가 통곡하고는, 자, 그러면 한우라고 하는 사람도 청나라 장수예요. 그래서 세모 표시를 할게요. 자, 이제 고국으로 향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냅니다. 자, 그리고 어느 부분을 보냐면요. 우리 5번을 볼게요. 5번 부분에 보면 장안의 미색들이라고 하는 거는 아름다운 여인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역사적 사실에도 있죠. 청나라가 병자호란 이후에 우리나라 여자들과 그리고 세자들을 데리고 자기네 나라로 인질로 끌고 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게 반영되고 있어요. 이 미색들과 왕비와 세자 삼형제를 강제로 이끌고 호국으로 떠나려 하니, 자, 이제 박씨가 개화에게 명령을 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6번 볼게요. 무지한 오랑캐 놈들은 들어라. 너희 왕이 무도해서 너 같은 젖비린내 나는 놈을 보내서 존귀한 우리나라를 침략하니 우리나라가 불행하게도 패배했다. 자, 그러면 여기 젖비린내 나는 놈, 우리 이거를 한자성어로 바꿔보자면요. 구상유취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입구자예요. 입에서 유화의 향이 난다. 젖비린내 나는 놈, 어린 놈을 보내서 패배했다. 그런데 너희는 무엇 때문에 아무런 죄 없는 이런 사람들을 다 데려가냐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주목해야 될 거요. 여기에요. 왕비는 데려가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소설은요, 지금 여성을 주인공으로 삼고 있고 영웅으로 삼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 소설에서는 남성의 세계를 비판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들어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부분, 세자들도 다 잡아가고 있는데 왕비는 데려가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부패한 남성의 세계는 패배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치만 여성의 세계는 내가 지키겠다. 이런 여성 영웅으로서의 의도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어느 부분을 보냐면요. 9번을 볼게요. 개화가 또다시 외쳐 말했다. 자, 근데 아까부터요. 박 씨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화가 박 씨의 말을 계속 전하고 있거든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당시 사회상이 드러납니다. 당시에는요. 양반 계층의 여성이 20의 양반 계층이거든요. 그 양반 계층의 여성은 외부 활동이 불가했어요. 사회 활동이 불가했어요. 그래서 그 시대상을 지금 이렇게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볼게요. 당시에 양반 계층의 미안해요. 좀 지울게요. 양반 계층 여성의 외부 활동이 제한되었던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신혈을 시켜서, 개화를 시켜서 계속해서 외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11번을 볼게요. 개화가 무슨 말에 마치고 무슨 진언을 두어 번 외치니. 자, 그러면 여기서 진언은 주문 같은 거요. 어떤 주문 같은 거를 두어 번 외치니 갑자기부터 또 형광펜을 쭉 칠게요. 자, 주문을 외쳤더니 갑자기 눈보라가 크게 일어나고 우박이 쏟아지고 자, 오랑캐 장수들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 아까 전에 봤던 비범한 능력 드러납니다. 박 씨의 비범한 능력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현실성 드러나죠. 자, 그 다음 이어서 보겠습니다. 호정이 그제서야 깨닫고 말했다. 당초 군사를 일으킬 때 우리 왕비께서 분부하시기를 조선에 나가거든 우의정치 푸어는 절대 범하지 말아라 라고 호국 왕비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대요. 자, 그러면 이 우의정치 푸원이 어디냐면 바로 피화당입니다. 피화당이 어디냐면요. 우리 이거 전체 줄거리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박 씨하고 이시백이 사이가 좋지 않았을 때 박 씨가 시아버지께 부탁을 드려서 자기가 혼자서 이곳에 지내고 싶다라고 해서 지어달라고 했던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 박 씨가 사는 곳을 피화당이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호국 왕비가 이 피화당은 절대 범하지 말라라고 했었대요. 근데 지금 용골대가 자기 동생의 복수를 하려고 찾아왔다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또 어느 부분을 보냐면요. 13번 부분을 볼게요. 자, 호장들이 말에서 내려서 박 씨 앞에 무릎을 꿇고 애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바로 이 소설의 의도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어떤 의도요? 병자호란에 대한 심리적 보상을 받는 거예요. 우리 자존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까요? 자, 병자호란에 대한 심리적 보상이 이 부분에서 드러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 어느 부분을 볼 거냐면요. 쭉 아래로 내려가서요. 19번을 볼게요. 중력 부분이에요. 박 씨는 호장과 호국 군대들을 보내주면서 의주에 있는 임장군을 만나고 가라고 해요. 자, 그러면 임장군 동그라미 칠게요. 누구냐면요. 임경업입니다. 우리 아까 인물관계도에서 정리했었던 충신이죠. 자, 임장군을 만나고 가라고 명령을 해요. 임장군은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호국 군대를 크게 무찌릅니다.
자, 20번 볼게요. 자, 갑자기 임금의 전교가 옵니다. 자, 그러면 임금의 전교. 일단 우리 전교라는 단어는요, 고전소설에서 많이 등장하는데 얘는 임금의 명령 문서를 뜻합니다. 옛날에는 전화가 없었잖아요. 명령 문서로 보냈는데 그거를 전교라고 해요. 자, 그러면 임금의 전교의 내용이 바로 21번 아래 내용인데 우리 이거를 좀 요약을 해보자면 이겁니다. 임금이 명령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뭐냐면 호병들에게 한 거 하지 마라. 한 거 하지 말라. 요약을 해보자면 임금이 명령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이 내용이에요. 왜냐면 어차피 항복을 한 마당에 싸워서 뭐 하겠느냐라고 하는 운명론적 태도를 가지고 임금이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장군이, 임장군이죠. 임경업이 북향사배를 하고, 자, 그러면 북향사배를 한다는 거는 북쪽을 향해서 4번 절을 한다는 거예요. 자, 북쪽이 어디예요? 임금이 계신 곳이죠. 자, 그러면 임금이 계신 곳을 향해서 4번 절을 하고 있다. 여기에 충사상이 드러납니다. 자, 21번 부분은 임금의 전교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뒤로 이어서 갈게요. 자, 임장군은 호국 장수들을 혼내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명령엔 따라야겠고, 그쵸? 그래서 22번 다 읽고 나서 칼을 던지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23번 슬프다. 조선 만고의 소인이. 자, 조선 만고의 소인이 누구냐면요. 김자점이에요. 우리 김자점도 인물 관계도에서 정리했었죠? 이 사람은 악인이었습니다. 간신이었어요. 세모입니다. 자, 조선 만고의 소인이 국권을 농락해서 이처럼 나라를 망하게 했는데 명천은 하늘은 어찌 이토록 무심하시오. 자, 그리고 25번 부분이요. 25번 부분 우리 임금이 너희를 보내주라고 하니 내가 보내준다. 그리고 여기서는 운명을 따르는 이런 운명론적 태도가 드러납니다. 운명론적 태도가 드러나요. 자, 그러면 우리 수능 특강에 들어있는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우리요, 나머지 내용은 뒤에 가서요. 제가 여러분들께 편지를 썼거든요. 자,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제가 학원에서 수업을 하는 선생님입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애들에게 무조건 본문 읽고 와라 라고 숙제를 주거든요. 그래서 모든 내용을 하나하나 다 꼼꼼히 다 내용 이해를 시키면서 정리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만 제가 수업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조금 더 정리를 해야 되는 내용들, 내용의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정리들 필기는 블로그에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 링크 아래다가 걸어둘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오셔서 구경하시고 필요한 정보가 있으시면은 받아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박시전은 여기에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고전 소설에서 또 만날게요.